최근 넷플릭스 주식이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관련 영상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과거 대비 회사의 성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주식도 매력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이 영상에서 OTT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넷플릭스의 본질적 경쟁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미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무엇보다 넷플릭스 주주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넷플릭스의 다른 회사 대비 경쟁 우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현재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으나 이 과정은 OTT 시장 성장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고 넷플릭스의 본질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식이란 게 참 어렵고도 알 수가 없는 게 21년 11월 불과 몇 달 전에 넷플릭스 주가가 700불이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80불입니다. 이 주식이 아예 관심이 없는 넷플릭스 구독자 입장에서는 보는 영상도 똑같을 테고 이 컨텐츠에 예전같이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더라도 이 재미있는 컨텐츠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가치는 70%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 넷플릭스 매출이 70%가 빠진 것도 아니고 이 컨텐츠가 70% 이상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의 수익 구조는 구독자를 기반으로 한 가입자의 증가였습니다. 이 분기당 구독자 순중 추이는 변동이 있었으나 구독자 수가 역성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구독을 기반으로 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한 이후부터는요. 이 넷플릭스는 구독 경제의 롤모델이었고 강력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락인 효과를 통해서 매년 가입자가 증가해 왔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는 전 세계 2억 2천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1위 OTT입니다. 이게 지난 1분기 역성장 지표를 보였다는 거죠. 이 러시아 감소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역성장했고 2분기는 더 안 좋아질 거란 얘기였죠. 이 시장에서는 엄청난 컨텐츠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기반이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OTT의 경쟁 심화로 인한 비용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불균형에 도래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넷플릭스 고유의 컨텐츠가 더 이상 구독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건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넷플릭스 주가가 정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주가가 70% 이상 빠질 정도로 경쟁력을 잃었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넷플릭스가 경쟁 OTT 대비 경쟁력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OTT 중에 앞으로도 가장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제시한 변경된 경영 반침, 예를 들어 광고 요금제 도입과 공유 계정 중단 등은 단지 시간의 문제였지 OTT가 더 나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산업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모델과 공유 계정 차단은 사실 과거부터 진행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경영진에서 발표를 미뤄왔던 것 뿐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OTT 시장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변경된 경영 반침인 공유 계정 차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 개국 2억 2천만 명이 사용하는 1위 OTT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입니다. 이 무작정 구독자 모델로 성장하고 브랜드로 홍보할 수 있는
1차전은 끝난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모르는 사람이 없고 컨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들 구독해봤다는 얘기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공유 계정을 허용하면서도 구독자를 더 늘릴 수 있는가? 아니면 이탈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유 계정 단속을 하여서 새로운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느냐? 이 둘 중에서 더 유리한 카드를 선택한 거죠. 넷플릭스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유 계정을 사용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공유 계정이 없어지면 다들 넷플릭스 해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해지하는 구독자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해지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넷플릭스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더 이상 구독자를 늘릴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돈 되는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는 컨텐츠 접근 가능한 대상이 대부분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2천만 명의 구독자 중 1억 명 이상이 공유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4명이 쓰는 공유 계정을 손을 봐서 한두 명이 구독을 끊더라도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1억 명 이상의 새로운 가입 가능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들은 인터넷 접근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OTT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실상 언제 가입이 될지 모르는 그런 구독자가 아닙니다. 이런 지역은 구독자가 계속 증가할 거고요. 공유 계정 차단은 과거부터 넷플릭스를 구독해온 넷플릭스 컨텐츠를 잘 아는 고객이 대상이란 겁니다. 컨텐츠로 승부를 본다면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고객이라는 거죠. 넷플릭스 해지한 구독자들이 디즈니나 FTV 등 넷플릭스 경쟁 OTT를 구독해 보시면 알 겁니다. 넷플릭스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OTT인지. 다른 OTT 가면 사실상 볼 게 없습니다. 1개월 끊어서 몇 개 보면 끝입니다. 넷플릭스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신의 OTT 생태계를 만들어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영화관에서 영화 한 프로만 봐도 10,000원이 넘는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해지한 구독자들은 재가입도 쉽게 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OTT로 구독자들을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OTT들에 대한 갈아타기는 점차 일상화될 거고, OTT 갈아타기에 가장 큰 수혜는 넷플릭스가 보게 될 겁니다. 일단 넷플릭스는 필수템으로 끼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재밌는 컨텐츠가 많은 OTT니까요. 이 공유 계정 차단은 단기적으로 구독자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넷플릭스의 수익성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럼 광고 모델 도입은 어떨까요? 이 넷플릭스는 구독 모델 OTT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구독 모델 OTT와 광고 모델 OTT를 명확히 구분해 왔죠. 넷플릭스에 광고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사람들이 흥분하는 게, 넷플릭스는 광고 안 보는 맛에 보는 건데 구독료 다 받아가면서 광고까지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 광고 볼 것 같으면 넷플릭스 안 보고 유튜브나 다른 거 보지, 이런 반응입니다. 근데 우선 모든 요금제에 광고를 붙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서 이 요금제에 광고를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공유 계정 금지되면 광고 요금제를 사용할 겁니다. 제가 넷플릭스 처음 볼 때 정말 이런 기업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공유 계정 쓰면 한 달에 4,000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오직 컨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광고 넣을 수 있는 많은 부분과 배너 광고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날 텐데 왜 이걸 안 할까? 그게 넷플릭스 전략이었고,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 부분이 넷플릭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은 이미 OTT 광고 모델을 통해 더 나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안 하겠다던 넷플릭스가 정책을 변경한다는 게 기분 나쁜 거죠. 줬다 뺏는 것처럼요. 근데 넷플릭스의 현재까지 수익 대부분을 새로운 컨텐츠에 재투자한다는 경영 철학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구독자들이 더 좋은 컨텐츠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OTT 시장이 경쟁 심화로 시장 자체가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시장이 됐다는 거죠. 이 수많은 OTT 경쟁으로 구독료만으로는 OTT 시장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기본적인 경영 철학인 컨텐츠에 올인하는 전략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광고 전략이 저는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고형 OTT인 유튜브만 보더라도 동영상 제작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의 동영상을 통한 수익 배분으로 생태계를 운영하죠. 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컨텐츠 제작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구독 모델 OTT의 특성상 구독료를 받는 대신 양질의 퀄리티를 가진 영상을 제작해야 하고, 이 시청하는 대부분의 구독자들도 일정 부분 소득이 있는 계층인가 동시에 락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모델 OTT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이 영상의 생산 속도가 빠른 대신 퀄리티가 떨어지고요. 이 락인 효과보다는 다양한 계층이 소비를 합니다. 자신만의 IP를 보유하기보다는 대중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없애고 유튜브처럼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OTT 산업 자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구독 모델 OTT의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난 상황에서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비용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OTT 속 광고는 생각보다 컨텐츠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주로 영화나 드라마 위주로 되어 있는 넷플릭스 컨텐츠에서 정지 화면에 광고를 넣거나 이 컨텐츠 시작과 끝에 이 광고를 넣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이 유튜브 대비 짧은 영상이 아닌 이 영화나 드라마 시청 중에는 광고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거란 거죠. 유튜브처럼 중간중간 나오는 건너뛰기 광고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쿠팡 플레이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OTT 광고 시장은 유튜브 광고나 커머스 광고와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이 OTT 동영상 광고는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유용하고, 이 동영상 시청 고객들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잠재 고객을 타겟팅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순히 판매를 위한 광고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광고 시장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광고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 돈까지 내고요. 바로 영화관에서 보고 있죠. 이 영화관도 영화 관람비 다 내고 앞에 10분이 넘는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건너뛰기도 안 되죠. 이 광고를 자세히 보면 대기업의 브랜드 홍보나 대기업 제품 중 핵심 제품에 대한 광고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단가가 높고 브랜드 이미징에 유리한 또 다른 광고 시장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2억 2천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넷플릭스 광고 시장은 어떨까요? 저는 넷플릭스가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수익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독자들이 크게 불편한 점 없이요. 그리고 요금제는 가장 저렴하지만 넷플릭스의 수익성에서는 가장 큰 기여를 할 겁니다. 넷플릭스가 미디어 회사일까요? 테크 회사일까요? 저는 넷플릭스가 테크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 테크 회사가 아닌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하는 테크 회사이죠. 지금 넷플릭스의 수많은 경쟁자들 중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만큼 두 가지를 다 갖춘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제작사들이 OTT 시장에 모두 진출을 해서 넷플릭스와 경쟁하고 있죠. 이 다른 OTT 서비스를 사용해보면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진출해서 2억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테크 기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미디어 산업에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디즈니의 한국 서비스만 봐도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미디어 회사들은 아예 진출 자체를 못하고 있죠. 넷플릭스의 테크 기술을 통한 글로벌 확장 능력이 OTT 시장에서 독보적이라는 거죠. 이 그 많은 컨텐츠를 우수한 화질에 제공하는 부분도 넷플릭스가 OTT 중에 독보적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미디어 OTT라는 거죠. 그럼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테크 회사들은 어떤가? 엄청난 자금력으로 대작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만큼 생산 속도와 미디어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구독형 OTT의 강점은 구독료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컨텐츠에 재투자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락인 효과가 확실하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생산 속도입니다. 구독형 OTT 시장이 생각보다 글로벌 진출이 느린 이유는 현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컨텐츠를 다양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건 장기적인 목표와 컨텐츠 산업에 대한 현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넷플릭스의 흥행작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지화에 대한 이해와 전 세계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능력, 이게 미디어 산업의 핵심인데 넷플릭스가 이거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확장 전략을 어느 기업보다 잘 펼쳐서 인기 있는 컨텐츠 제작 속도도 타 기업 대비 월등합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이해, 제작사 풀, 배우 섭외 능력, 컨텐츠 공급 계획 등 컨텐츠에 올인하지 않고는 이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OTT 산업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배우들과 제작사들의 인기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의 송혜교라면 넷플릭스와 애플 TV에서 섭외가 들어왔다. 다른 것도 많이 보겠지만 어느 OTT에서 오리지널을 찍겠습니까? 넷플릭스의 강점은 190여 개국 2억 2천만 명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확장성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산업에 올인하기 때문에 영화관이나 오리지널을 통한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기회도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에 투자를 하려면 OTT 시장이 TV 시장을 대체해 나갈 거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기존 TV 케이블 시장을 OTT 시장이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미국 내 OTT 시청이 전체 TV 시청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중 1, 2위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이고요. 결국 TV 케이블 시장을 구성하던 자금들은 OTT 시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금이 이동하는 만큼 TV 시장을 대체함과 동시에 더 큰 시장이 형성되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OTT의 수많은 경쟁자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이 시장도 차츰 성숙 단계로 접어들 겁니다. 실제로 광고 시장도 기존 TV에 배정했었던 예산을 줄이고 OTT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TV 광고 시장만 600억 달러 시장입니다. 한화로 70조가 넘죠. 하지만 광고비 중 18%만 TV 광고비를 스트리밍에서 집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TV 시간의 거의 절반은 스트리밍이고 OTT 시장은 30%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거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TV 시장이 스트리밍 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OTT 시장으로 자금은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으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만큼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OTT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넷플릭스는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시장은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다른 신흥 시장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그 경험을 다른 이제 지역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2억 2천만 명 구독자 중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중은 한 15% 정도인데 향후 더욱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 신규 가입자 증가 전망치인 680만 명 가운데 79%가 아시아 지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글로벌 확장이 가능하지만 중국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애플, 테슬라, 스타벅스처럼 중국에 진출할 수 있으면 기업 가치 상승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중국 진출이 불가하다 보니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한국 컨텐츠가 한국 및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먹히고 있으며 이 제작비도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이죠. 갈수록 K 드라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올해 지난해보다 10편이 많은 25편의 한국 컨텐츠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까지 한국 컨텐츠에 투자한 금액은 1조 원이었고 130편 이상의 한국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에 소개됐습니다. 지난해만 5천억 이상 한국 컨텐츠에 투자해 15편의 오리지널을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5천억이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한국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지난해 한국 컨텐츠 효과를 톡톡히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넷플릭스 회원이 한국 컨텐츠 시청이 할애한 시간은 2년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뉴스와 스포츠는 서비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OTT와 차별화되는 점이죠. 이 뉴스와 스포츠는 확실한 유저층이 있습니다. 이 유저층이 적은 신생 OTT나 국내 OTT처럼 현지화되어 한 지역에만 서비스하는 OTT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충성 고객을 모을 수 있고 지역 내 시청률이 이제 집중된 뉴스나 스포츠를 서비스하는 게 현지 홍보 효과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글로벌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등 더 많은 구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와 스포츠는 소비가 일시적입니다. 뉴스와 스포츠를 시간이 지난 후 시청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더 많은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여 이 구독자들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원합니다. 이 뉴스나 스포츠는 다양한 오리지널과 라이센스 제품을 보유한 넷플릭스에게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OTT 운영 방향도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컨텐츠를 공급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산업입니다. 넷플릭스의 게임 산업 진출이 실패했다, 성과가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컨텐츠만 개발해온 넷플릭스가 성장 동력을 정확하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이야말로 넷플릭스가 다른 빅테크 기업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게임 회사를 인수해서 투자를 하는 과정이고 게임 산업에 결실을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지 게임과 컨텐츠의 융합으로 기업 가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미디어 산업과 게임 산업 본질은 동일합니다. 결국은 고객이 남는 시간에 뭔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매체가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럼 게임 산업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 게임 산업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게임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람이 다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죠. 완전 노가다이죠. 이 게임 산업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더 잘합니다. 중국 게임 그래픽 보면 한국 게임 다 따라왔고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본력을 앞세워 엄청난 인원이 달라붙어서 개발에 매진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IP입니다. 게임의 완성도와 몰입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임만이 가진 고유의 무언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컨텐츠로 IP를 만드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IP를 갖춘 넷플릭스가 게임사를 인수해서 게임을 만드는 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 웹툰이 OTT로 엄청나게 제작되는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IP만 있으면 영화 산업으로 쉽게 갈 수 있고 또 그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에 있는 툼레이더, 레지던트 이블, 파이널 판타지 등 게임의 많은 IP들이 영화화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영역이고 서로의 벽을 허물어 가면서 닮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디즈니와 넷플릭스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디즈니는 디즈니 고유의 IP를 가지고 테마파크와 굿즈 산업 등 다양한 유형 자산에 침투를 했습니다. 이 영화 산업 등 다양한 미디어 산업에서 성공했고 이제는 OTT에 진출을 했죠. OTT에서도 가입자 기반을 엄청 빨리 늘릴 수 있었죠. 자신만의 IP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가 게임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자신의 IP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같은 영역에 침투하는 것이고 이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넷플릭스의 게임 산업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70% 이상 주가가 빠진 걸 정당화하려면 이 무엇보다 컨텐츠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오리지널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본질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유 계정, 광고 넣기 이런 부분은 결국 수익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컨텐츠 투자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 회사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구독형 VOD 모델로 이 정도의 글로벌 확장성과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양질의 컨텐츠 생산 속도도 타사 대비 월등합니다. 전 세계 TV 시장의 스트리밍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OTT 시장 참여자에게 치열한 경쟁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고요. 구독형 OTT 1위인 넷플릭스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기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